움직이지 마. 총구가 내 관자놀이에 닿았어요. 차가운 쇠붙이, 피부를 누르는 압력, 신문관의 숨소리가 귓가에 닿았어요. 폭탄 어디 숨겼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죠. 그날 밤 나는 3번 죽을 뻔했어요. 첫 번째는 지뢰밭에서, 두 번째는 총탄 속에서, 세 번째는 바로 이 순간 집문실에서요. 지금 이 손이 그날 밤 폭탄을 묻었던 손입니다. 1969년 개성방송국 폭파 작전. 우리는 5명이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나 하나뿐이었죠. 폭탄은 터지지 않았어요. 왜 터지지 않았을까요? 그 답을 알기까지 나는 5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진실을 말하려 합니다. 터지지 못한 폭탄처럼 내 가슴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를요. 내 이름은 신영생, 25살. 강원도 정선 출신의 육군 중이었어요. 혹독한 훈련소의 겨울. 영하 20도의 서람풍이 얼굴을 때렸죠. 피부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 속에서 엎드려 사격하고 얼음물에 몸을 담가도 소리 하나 내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었죠. 턱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죽지 않겠다. 그것만 생각했죠. 동료들은 죄수였어요. 살인, 강도, 절도, 방화. 하지만 대부분은 가난이 만든 죄였죠. 배고픔이 만든 범죄, 절망이 만든 선택. 내 옆에 앉은 이는 담배 자국이 선명한 손을 내려다보며 낮게 말했어요. 손가락마다 화상 자국이 있었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딸만큼은 굶기고 싶지 않았어. 겨울이었어. 아이가 배가 고파 울고 있었어. 쌀 한 줌이라도 있었으면 그래서 칼을 들었지.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또 한 명은 얼굴에 흉터가 있었어요. 깊고 길게 패인 흉터. 턱에서 귀까지 이어진. 술기운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여기왔죠. 그는 후회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매일 후회해. 매일 밤 그 사람 얼굴이 보여. 우리는 서로를 믿을 수 없었지만 믿지 않으면 죽는 세상이었어요. 밤마다 누군가 사라졌어요. 훈련 중 죽거나 도망치다 잡히거나 그냥 사라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관이 나를 불렀어요. 막사 뒤편의 작은 방, 창문도 없는 곳. 탁자 위에 2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죠. 전등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신영생! 그가 나를 똑바로 봤어요.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죠. 자원이냐? 강제냐? 하나는 자원서였고 하나는 유서였어요. 2장 모두 내 이름이 적혀 있었죠. 나는 2손을 떨며 둘 다 썼어요.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자원서엔 조국을 위해라고 썼고 잉크가 번졌죠. 유서엔 어머니 미안합니다라고 썼어요. 마지막 글자가 그려졌죠. 이게 마지막인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교관이 서류를 가져갔어요. 좋아!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넌 이제 죽은 목숨이다. 그날 밤 나는 고향의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어요. 보리밭에서 굳은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던 모습.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었죠. 평생 일만 하신 손. 형생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에 실려왔죠. 꼭 돌아와야 한다. 약속해라.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며칠 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06시 우리 팀 대원들이 집합했습니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목표는 개성방송국이다. 교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지도를 펼쳤죠. 붉은 점이 찍혀 있었어요. 내일 새벽 2시 침투작전 개시한다. 침묵.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실패는 없다. 그 말이 내 인생의 마지막 문장처럼 들렸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이 검은 땅을 덮어가고 있었죠. 이게 마지막 눈일까?
나는 창문에 이마를 댔어요. 차가웠죠. 유리가 얼어 있었어요. 입김이 서렸다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오전 내내 대원들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전 개시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나는 한마디 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오자. 새벽 2시. 우리는 강을 건넜어요. 물살은 차갑고 빠르게 흘렀죠.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진 밤이었어요. 발자국 하나하나가 죽음이 될 수 있는 땅. 숨을 죽이고 바람의 소리마저 의심하며 걸었어요. 발밑에 눈이 삐걱거렸어요. 들키면 끝이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죠. 앞장서던 대원이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멈추라는 신호.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눈 밑에서 희미한 금속빛이 반짝였죠. 지뢰였어요. 죽는구나. 온몸이 굳었어요. 옆에 있던 동료가 조용히 몸을 낮췄어요. 김상수. 32살.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한 뼘씩 조심스럽게 흙을 파냈어요. 내 심장 소리가 귀를 때릴 듯 커졌습니다. 둥, 둥, 둥.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뢰가 천천히 드러났고 그의 손이 그걸 들어 올렸어요. 숨을 내쉬는 순간 그가 내 어깨를 잡았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생아, 내가 만약 못 돌아가면 사진 속엔 6살쯤 된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환하게, 천진하게. 이게 내 딸이야. 그가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이름은 미숙이. 엄마는 이미 죽었어. 이 앤 지금 고아원에 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 나한테? 겨우 물었죠. 내 손에 사진을 쥐어주며 말했어요. 너라도 살아 돌아가면 이 앤 고아가 아니게 돼. 누군가 기억해주는 아이가 되는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사진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죠. 따뜻했어요. 우리는 다시 걸었어요. 개성방송국까지 남은 거리는 3km.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고 바람이 얼굴을 핥히었어요. 발자국이 눈 속에 묻혔죠. 하나씩, 하나씩. 작전 지도를 펼치며 한 걸음씩 대원들은 숨을 죽이고 전진했습니다.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3시간 후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거려. 숲풀 속에 은폐한 우리 팀은 목적지를 확인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은밀하게 훈련받은 대로 목적지에 접근했습니다. 개성방송국.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붉은 별이 그려진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죠. 초소엔 경사 둘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불빛이 깜빡였죠.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 소리도. 우리는 그림자처럼 담장을 넘었어요.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건물 뒤편으로 이동했죠. 벽을 타고 기어갔어요. 거친 시멘트가 손을 긁었죠. 여기다. 조용한 속삭임. 나는 배낭에서 폭탄을 꺼냈어요. 무게가 5kg. 손에 땀이 배었죠. 미끄러웠어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구나. 폭약 냄새가 났어요. 화약과 기름 냄새.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탑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 쇳소리가 밤을 갈랐죠. 너무 컸어요. 들리면 어쩌지. 손이 떨렸어요. 그때 초소 문이 열렸어요. 끼. 우리는 즉시 멈췄죠. 병사 한 명이 걸어 나왔어요. 발소리. 자갈 밟는 소리. 점점 가까워졌어요. 5m, 4m, 3m. 우리는 건물 그림자에 바짝 붙었어요. 숨도 쉴 수 없었죠. 병사가 바로 옆 2m 거리에 섰어요. 담배를 꺼냈죠. 불을 붙이는 소리. 칙.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바람에 실려 우리에게 왔죠. 기침이 나올 것 같았어요. 참았어요.
옆에 있던 동료가 천천히 칼을 꺼냈어요. 손잡이를 꽉 쥐었죠. 그의 눈이 나를 봤어요. 죽여야 하나. 묻는 눈빛.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병사가 하품을 했어요. 휴 춥다 추워. 혼잣말이었어요. 담배를 다 피우고 초소로 돌아갔죠. 우리는 그제야 숨을 쉬었어요.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한 뼘, 두 뼘, 구덩이를 팠어요. 뇌관을 연결하고 전선을 포기하게 감았죠. 빨간 선과 파란 선. 손이 떨려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빨간 선을 어디에? 파란 선은 여기. 아니다. 다시. 땀이 눈에 들어갔죠. 빨리 해. 동료가 속삭였어요. 나는 다시 집중했어요. 빨간 선. 여기. 파란 선. 여기. 연결됐어요. 타이머를 꺼냈어요. 디지털 숫자가 깜빡였죠. 0000. 녹색의 희미한 숫자들. 전선을 타이머에 연결했어요. 하지만 타이머 작동 불빛이 안 들어왔습니다. 뭐가 잘못됐지? 다시 확인했어요. 연결 부위를 눌렀죠. 왜 안 돼? 동료가 물었어요. 모르겠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전선을 다시 빼고 다시 연결했어요. 이번엔 녹색 불빛이 들어왔어요. 깜빡, 깜빡. 됐어.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몇 시로 설정할까? 옆에 있던 대원이 물었어요. 지침은 오전 6시였어요. 방송국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는 시간이었죠. 명령은 확실했어요. 하지만 내 손이 멈췄어요. 6시면. 나는 낮게 말했어요. 청소하는 아줌마들 있을 거야. 새벽부터 청소하잖아. 동료가 나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명령이잖아. 명령대로 해. 나는 타이머를 응시했어요. 아니면 5시. 고작 1시간 차이. 하지만 그 1시간이 누군가의 생명일 수도 있었죠.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딸. 선택해야 해.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5시로 돌렸어요. 오전 5시. 1시간 앞당긴 거예요. 왜? 동료가 물었죠.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모르겠어.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 미쳤어. 그가 내 팔을 잡았죠. 명령 위반이야. 돌려. 안 돼.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이미 설정했어. 폭탄을 묻고 긁을 덮었어요. 타이머의 붉은 불빛이 땅속에서 깜빡거렸죠. 틱, 틱, 틱. 초침 소리. 우리의 심장 소리. 우리는 철수를 시작했어요. 발걸음이 빨라졌죠. 담장으로 다시 갔어요. 첫 번째 대원이 넘어갔죠. 두 번째도. 내 차례였어요. 담장을 잡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철조망에 군복이 걸렸어요. 조심해. 동료가 속삭였죠. 나는 몸을 비틀었어요. 하지만 천 조각이 철조망에 남았어요. 군복 조각. 저거 친구야. 동료가 말했죠. 화가서 치워야 해. 시간 없어.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라. 점점 가까워졌죠. 더 빨리. 더 크게. 가자! 우리는 담장을 넘었어요. 뒤돌아보니 철조망에 걸린 천 조각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우리가 여기 있었다는 증거. 그리고 초소병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누구야? 손전등 불빛이 우릴 향했어요. 초소병들에게 발각된 거예요. 이제 끝이구나. 뛰어! 누군가 소리쳤어요. 나였던 것 같아요. 총성이 울렸죠. 총알이 내 귀를 스치며 지나갔어요. 뜨거웠어요. 귓불이 타는 것 같았죠.
나무에 박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죠. 나무 껍질이 튀었습니다. 우리는 흩어졌어요. 어둠 속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도망가는 놈들이다. 포위해. 사격해. 총알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눈 위에 불꽃이 튀었어요. 펑, 펑. 흙이 튀었고 나무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총알이 너무 정확했죠. 우리가 가는 길목마다 경사들이 있었어요. 마치 미리 알고 있던 것처럼. 어떻게? 오른쪽으로 꺾었어요. 거기도 경사들. 왼쪽으로 방향을 바꿨죠. 거기도 막혔어요. 완벽한 포위망. 우연이 아니야. 내 옆에서 달리던 김상수가 비틀거렸어요. 그가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죠. 무릎부터 꺾였어요. 상수야! 나는 그를 붙잡으려 했어요. 팔을 뻗었죠. 하지만 다른 대원이 내 팔을 잡아당겼어요. 가야 돼! 지금 당장! 죽고 싶어! 김상수가 피를 토하며 손을 뻗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죠. 형생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피가 입가에 묻었어요. 우리 성공한 거지. 그의 눈이 나를 봤어요. 간절하게. 살고 싶다는 눈빛.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저 달릴 수밖에 없었죠. 뒤에서 또 총성이 울렸어요. 김상수의 몸이 눈 위로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죠. 그의 손에서 무언가 떨어졌어요. 하얀 눈 위에 미숙이 사진이었어요. 아이의 웃는 얼굴이 피에 젖어갔어요. 천천히 붉게 번져갔죠. 우리는 계속 달렸어요. 산으로, 골짜기로, 어둠 속으로. 잠시 숨을 돌렸어요. 바위 뒤에 숨었죠. 셋이 남았어요. 나와 박준호,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한 동료. 숨을 헐떡였어요. 그때 이름 모를 동료가 속삭였어요. 이상해. 너무 빨리 발렸겠어. 그의 눈이 날카로워졌죠. 병력이 너무 많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다. 내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무슨 소리야? 누가 알려준 것처럼 아까 전전에 그가 박준호를 봤죠. 박준호가 화장실 간다고 살았었어. 한 20분. 박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나 의심하는 거야? 그리고 동료가 계속 말했죠. 무전기 누가 만졌어? 설정이 바뀌어 있었어. 나는 둘을 번갈아 봤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뒤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죠. 발소리. 많은 발소리. 나중에 얘기하자. 나는 일어섰어요. 일단 살고 보자. 우리는 다시 달렸어요. 하지만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됐죠. 박준호가 앞장섰어요. 이쪽으로! 이쪽이 안전해! 나는 주저했어요. 내가 정찰했어! 그의 목소리가 강했죠. 우리는 따라갔어요. 5분을 달렸을까? 막다른 길이었어요. 절벽. 이상하네. 분명 이쪽이었는데. 뒤돌아 나왔어요. 하지만 시간을 낭비했죠. 그 사이 포위망이 더 좁혀졌어요. 손전등, 불빛들이 사방에서 보였죠. 나는 박준호를 봤어요. 그의 얼굴이 이상하게 보였어요. 실수. 아니면 의도? 그때 박준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형생아 미안하다. 길을 잘못 들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 숨기고 있었죠. 저기 있다. 쪼들아. 뒤에서 고함 소리와 함께 적들이 몰려왔습니다. 우리는 또 달렸어요. 하지만 체력이 바닥났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다리가 풀렸어요. 그때 조명탄이 터졌어요. 하늘이 환해졌죠. 나처럼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모두
적들이 확성기를 통해서 투항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주변을 봤어요. 사방이 총구였어요. 최소 30명. 도망칠 수 없었죠. 나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박준호도, 이름 모를 동료도 손을 들었죠.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끝났어요. 모든 게. 시계를 보니 새벽 5시가 지났어요. 하지만 폭발은 없었죠. 5시 10분, 5시 15분. 침묵만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왜 안 터지지? 동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공포에 질려 있었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때 숲속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의 발소리가. 타다, 타다, 타다. 나무집 밟는 소리. 가지 부러지는 소리. 점점 가까워졌어요. 최소 30명의 병사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죠. 사방에서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총구가 등을 찔렀고 목덜미를 눌렀죠. 누군가 내 손을 뒤로 묶었어요. 밧줄이 손목을 파고들었죠. 뼈가 부러질 것 같았죠. 피가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밧줄이 살을 파고들었죠. 배를 발로 차이면서 무릎은 무너졌습니다. 얼굴이 눈 속에 처박혔습니다. 차가웠어요. 숨이 막혔죠. 트럭에 실려 어딘가로 끌려갔습니다. 눈을 가린 채로요. 검은 천으로 얼굴을 덮고 이동을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둠만. 끝없는 어둠만. 트럭이 흔들렸어요. 울퉁불퉁한 길. 묶인 채로 중심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아니, 2시간. 알 수 없었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차에서 발로 차여 떨어졌습니다. 묶인 채로 계단을 내려갔어요. 느낌으로 2층 정도 내려간 것 같습니다. 끌려 내려진 곳은 지하 감방이었어요. 벽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고 쥐 냄새도 났죠. 바닥은 차갑고 축축했어요. 한동안 물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또 규칙적으로 끝없이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창문이 없었죠.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었어요.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 어느 날 문이 열렸어요. 녹슨 경첩 소리. 한 남자가 들어왔죠. 보위부 장교였어요. 군복이 빳빳했어요. 훈장이 달려 있었죠. 그는 의자에 앉아 담배를 꺼냈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죠. 방 안을 채웠어요. 이름이 뭐지? 의외로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주먹이 날아왔죠. 퍽. 광대뼈에 맞았어요. 별이 보였죠. 볼에 피가 맺혔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번에 발길질과 주먹질을 같이 해댔어요. 퍽. 퍽. 이가 흔들렸죠. 입안이 피로 가득 찼어요. 너희 폭탄 5시로 설정했지? 그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을 했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어요. 어떻게 알았지? 누가 말했을까? 6시가 명령사항이었는데 당신이 명령을 어겼다더군. 왜 바꿨어? 정의감이 갑자기 생겨났나? 아줌마들 살려서 영웅이라도 되려고 그랬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가 재떨이에 담배재를 털며 말했습니다. 우린 내 폭탄을 4시 30분에 제거했어. 4시 30분. 내가 설정하기도 전에? 내 팀원 중 하나가 우리 사람이거든. 귀를 의심했어요. 첩자. 우리 중에? 누구? 보위부 장교는 담배를 피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 친구 덕분에 위치도 알았고 시간도 알았지. 심지어 내가 5시로 바꾼 것도 알고 다 보고 있었거든. 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고맙더라고 전해줄까? 그의 말이 칼처럼 파고들었어요. 가슴을 찔렀죠. 김상수. 아니면 다른 누군가. 박준호? 아니면 혼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잠을 재우지 않았죠. 눈을 뜨고 있어야 했습니다. 전등, 불빛이 계속 눈을 비췄죠.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감을 수 없었어요. 매일 같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남쪽 연락책이 누구야? 상관은 누군지, 조직은 어디인지 대답해. 나는 입을 다물었어요. 물고문. 얼굴에 젖은 천을 덮고 물을 부었어요. 숨을 쉴 수 없었죠. 죽을 것 같았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죠. 말해. 하지만 나는 버텼어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형생아, 꼭 돌아와야 한다. 그 목소리가 나를 지탱했죠. 3일째. 수면. 박탈. 48시간 동안 잠을 안 재우더군요. 다리가 풀렸죠. 쓰러지면 차가운 물을 끼얹었어요.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죠. 어머니가 보였어요. 손을 내밀었죠. 형생아, 하지만 닿을 수 없었어요. 5일째. 신문관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신형생, 거래하자. 담배를 권했어요. 협조하면 살려줄 수 있고 남쪽으로 보내줄 수도 있다. 넌 어차피 버려진 거야. 남쪽이 널 구하러 올 것 같아? 따뜻한 밤 냄새와 유혹적인 제안으로 나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이걸 먹고 싶지? 배가 고팠어요. 며칠을 굶었죠.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날 밤 혼자 남겨진 감방에서 나는 처음으로 울었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죠. 또 물방울 소리와 섞였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들은 잠과 식사를 통제하며 고문을 했습니다. 눈앞에서 전등 불빛이 번쩍번쩍 눈을 비췄죠.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감을 수 없었어요. 억지로 뜨고 있어야 했죠. 신문관은 매일 같은 목소리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말해. 누가 너를 보냈지? 상관이 누구야?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살고 싶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죠. 꼭 돌아오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고문의 시간이 얼마나 흐른지도 몰랐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고 숨 쉴 때마다 아팠죠. 손가락은 부어올랐어요. 손톱이 빠졌죠. 하지만 나는 버텼어요. 죽어도 말하지 않겠어. 그날 오후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우리 팀원이었던 박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상처 하나 없는 얼굴, 깨끗한 군복. 알 수 있었습니다. 누가 배신을 했는지. 분노가 치밀어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생아, 미안해. 내가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달했어.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왜 그랬는지 궁금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내 가족이 북쪽에 있어. 어머니랑 여동생. 내 가족이 북한에 잡혀 있었어. 3년 전부터 나에게 연락이 왔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했어. 너희를 팔거나 내 가족이 죽거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를 미워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죠. 우린 모두 선택할 수 없는 전쟁터에 있었던 거예요. 김상수는 어떻게 됐지? 내가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죽었어. 총에 맞아서. 애가 쏜 거야. 충격이었어요. 그가 울먹이며 나를 봤습니다. 그들의 명령이었다. 내가 완전한 배신자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 김상수가 딸 사진 너한테 줬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숙이에게 꼭 사진 전해줘. 아빠가 마지막까지 널 생각했다고. 그날 밤 박준호도 끌려갔어요. 소문으로는 그도 처형됐다고 들었어요.
배신자조차 살아남을 수 없는 곳. 그곳이 전쟁이었어요. 나는 혼자 남았고 어둠 속에서 김상수의 딸을 떠올렸어요. 이 사진을 언젠가 전해줄 수 있을까요? 주머니 속 사진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 나에게 유일한 희망처럼. 그 후 나는 신의주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시간은 의미가 없었어요. 하루가 1년 같았고 1년은 10년 같았습니다. 창문 없는 방에서 하늘을 볼 수 없었어요. 계절도 잊은 채 살았죠. 고된 노동과 학대로 동료들이 하나둘 사라졌어요. 병으로, 굶주림으로, 때론 그냥 사라졌어요.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지 스스로도 모르겠어요. 미숙이의 사진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가슴속 깊숙이 숨겨서 간직했죠. 1972년 어느 겨울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통의 편지가 왔죠. 검열된 구멍투성이 편지였어요. 경생 무 글자가 지워져 있었어요. 무무무 살아있문이다. 손이 떨렸어요. 미숙이었어요. 김상수의 딸 살아있었구나. 이 아이가 어떻게 누가 도와주고 있는 걸까?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내가 체포된 후에도 어떻게 누가 알 수 없었지만 그 편지 한 장이 나를 다시 살게 했어요. 나는 살아야 했어요. 이 사진을,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라도. 십수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종이 한 장이 돌았어요. 남한과 이산가족 만남을 한다던데. 하지만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용소 생활은 계속됐고 남쪽은 점점 멀어져 갔죠. 머리가 희끗해졌고 몸은 쇠약해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밤마다 남쪽 하늘을 상상했어요. 거기엔 내 어머니가, 내 고향이, 그리고 미숙이가 있었죠. 나는 매일 밤 혼자 남쪽을 바라보며 되뇌었습니다. 나 아직 여기 있어요. 죽지 않았어요. 꼭 돌아갈 거예요. 그 속삭임이 나를 살게 했어요. 또 십수년이 지난 어느 날 1999년 수용소에서 남한과 이산가족 상봉이 가능한 명단을 불렀습니다. 내 이름이 불렸을 때 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진짜 돌아가는 건가? 30년 만에 남쪽으로. 1999년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55세가 된 나는 2박 3일 단 사흘간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형생아,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어요. 80세가 넘으신 어머니. 주름투성이 손. 살아있었구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울었죠. 30년 만에 어머니의 품에서 이숙이도 왔어요. 35세가 된 김상수의 딸. 아저씨, 맞으세요? 나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30년을 간직한 사진. 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너의 사진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2박 3일은 너무 짧았어요. 다음에 또 만나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꼭 살아서.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나는 다시 북으로 돌아가야 했죠. 버스가 떠날 때 어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계속 보이지 않을 때까지. 2010년 66세가 된 나는 포로 교환으로 마침내 남쪽으로 왔어요. 완전히, 영원히. 공항에 내렸을 때 자유로웠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2007년 나를 기다리시다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나는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이제 왔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며칠 후 전화가 왔어요. 수화기에서 중년이 된 미숙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미숙이에요. 기억하시겠어요? 당연히 기억나지. 김상수 딸 미숙이.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저씨,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알겠다. 우리 만나서 못다한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는 11년 만에 작은 카페에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미숙이는 어느새 중년이 되었고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선물을 양손에 들고 한박 웃음을 지었죠. 그 옛날 사진 속 6살 여자아이처럼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41년을 함께한 사진. 나는 떨리는 손으로 미숙이에게 사진을 건넸습니다. 이 사진은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건네준 사진이야. 꼭 너에게 전해주라 하셨지. 그녀가 사진을 받아들며 울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을 말할까? 너를 걱정했다고 말할까? 사실대로 이야기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말했죠. 너의 아버지가 나에게 한 마지막 말은 작전은 성공했냐고 물으셨지. 그러나 숨을 거두기 직전에 너를 많이 걱정하셨다고 들었다. 침묵이 흘렀어요. 잠시 생각에 잠긴 미숙이는 차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작전은 성공을 했나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작전은 실패했지. 설치한 폭탄은 터지지 않았어. 나는 그녀의 따뜻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가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잘 살아서. 그게 진짜 성공인 것 같다.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를 닮은 그 미소. 터지지 못한 폭탄처럼. 내 인생도 그날 거기서 멈춰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야 알았어요. 폭탄이 터지지 않아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만날 수 있었다는 거려. 창문 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 그날 밤처럼 하얗게 조용히 나는 마음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로 나의 전쟁은 끝났구나. 2015년 어느 날 기자로부터 인터뷰 신청이 왔습니다. 71세가 된 나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과 보상금을 받았어요. 46년 만에.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라가 나를 기억해준다는 것. 그게 의미였죠. 그 일로 인터뷰 신청이 온 것 같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대한민국의 명령을 수행한 것 후회하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아까울 뿐이죠. 46년 반 평생을 감옥과 수용소에서 보냈어요. 다시 1969년 당시로 돌아간다면 임무를 받아들이셨겠어요? 나는 웃었어요. 아마 똑같이 할 거예요. 명령받았으니까. 그게 군인이니까. 그렇다면 예전을 돌아보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상수. 그의 얼굴이 떠올랐죠. 우리 성공한 거지? 그의 마지막 질문. 이제야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성공했어요. 우리는 살아남았으니까요. 미숙이가 잘 자랐으니까요. 그게 진짜 성공이었어요. 폭탄은 터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남았으니까요. 나는 이제 평화롭습니다. 북파 공작원의 인생 이야기 어떠셨나요? 당신의 인생 라디오에서는 인생의 경험담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 깊이 묻어둔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나누어 주세요. 때로는 말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니까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